뉴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8%. 미국이 자국 음악 시장에서 단 한 번도 양보한 적 없던 그 비중을 이번엔 정반대 의미로 차지했습니다. 루미네이트의 수석 전략가가 회의실에 들고 들어온 차트 한 장. 거기 적힌 숫자를 본 순간 빌보드 본사의 모든 분석가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음악의 가장 큰 손님이 됐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모리슨입니다. 유니버설 뮤직그룹 수석 마켓 애널리스트로 글로벌 음악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일을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째입니다. 북미, 유럽, 아시아 음반 시장의 수출입 데이터를 비교하고 전망하는 일이 제 본업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가리켜 차트만 보면 어느 나라 시장인지 맞히는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전 세계 음반 수출 곡선을 거의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뉴욕과 도쿄, 서울, 상하이를 오가며 매 분기 발표되는 음반 수출 통계를 분석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 숫자들 안에서 저는 늘 같은 그림을 봤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위에, 미국은 그 아래 한참 떨어진 자리에서 천천히 따라오는 그림이었습니다. 올해 6월 초, 저는 빌보드 본사로부터 긴급 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음악 시장 지형 변화에 대한 비공개 분석을 의뢰받은 것이었습니다. 의뢰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음반 수출 시장에서 미국이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그 메일을 읽고 솔직히 웃었습니다. 20년간 제가 봐온 데이터에서 K-팝의 메인 시장은 늘 아시아였습니다. 미국이 1위라는 표현은 제 머릿속 사전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메일에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확인은 해보겠지만 결론은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K-팝은 훌륭한 콘텐츠이고 최근 몇 년간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곡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음반 판매라는 본질적인 시장에서는 결국 아시아 팬덤의 화력이 전부입니다. 빌보드 진입은 화제성이고 실제 지갑을 여는 사람들은 일본과 중국에 있다. 그것이 뉴욕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준비하기 전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저는 책상 위 모니터에 10년치 국가별 음반 수출 비중 그래프를 띄워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비중이 미국의 비중 아래로 떨어진 해는 단 한 해도 없었습니다. 그 순서가 이번에 처음으로 바뀐다는 보고서를 제가 직접 써야 한다는 사실이 그때까지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비서가 회의실 일정을 알려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오늘 루미네이트 쪽에서도 사람이 온다던데요. 저는 노트북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를 한 번 더 확인하면 분명 일본이 여전히 1위에 있을 거라고.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불과 몇 시간 뒤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몇 시간은 제 20년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길고 시끄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 12일 오전, 저는 맨해튼 사무실에서 곧장 빌보드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뉴욕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10년치 국가별 음반 수출 데이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48시간 안에 2026년 글로벌 음악 시장 지형 변화 보고서를 완성해서 빌보드 산하 시장분석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빌딩 로비로 들어서자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 벽면에는 역대 빌보드 핫100 2위 곡들의 표지가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벽을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음악업계 한복판에서 불과 며칠 뒤 벌어질 일이 수십 년간 굳어진 시장 인식을 뒤흔들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것을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휴대전화로 도착한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빌보드 산하 데이터 기업 루미네이트가 의뢰한 분석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음반의 미국 수출 증가가 일시적 화제성인지 구조적 변화인지를 판단해달라.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빌보드 측이 굳이 외부 애널리스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도 뭔가 불안한 신호를 감지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 빌보드 본사 17층 시장분석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타임스 스퀘어의 전광판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두꺼운 자료 묶음들이 쌓여 있었고 진한 커피향이 방 안에 옅게 퍼져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모두 8명이었습니다. 루미네이트 측 전략팀, 빌보드 차트 데이터팀, 그리고 소니뮤직 일본 지사에서 파견된 자문관 일부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물 한 잔을 달았습니다. 창밖으로 타임스 스퀘어의 화려한 전광판들이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같은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음반 시장에서 1위에 오를 수 있는가? 그 질문 하나에 모두의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고 앉은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빈센트 할로웨이였습니다. 루미네이트 수석 전략가, 시카고 출신으로 25년 넘게 미국 음반 시장을 분석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늘 빈티지 LP 한 장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석 바로 옆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그 LP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 LP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1982년 앨범이었습니다. 할로웨이는 그것을 한 손으로 가볍게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진짜 팝의 본고장이 어디인지 저는 늘 이걸 보면서 다시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두고 하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로웨이에게 음악 시장이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라는 말이었습니다. 비서가 회의실 문 앞에서 마지막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에 가방에서 제 자료를 꺼내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10년치 수출 비중 그래프, 빌보드 진입곡 추이,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최신 수치들. 저는 그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회의실에서 가장 큰 충돌은 할로웨이와의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 충돌에서 제가 이길 거라고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오늘 가장 단호한 목소리는 저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에 반박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 순간까지도 믿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저는 가방 속 자료를 다시 한번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는 아직 절반도 알지 못했습니다. 의장을 맡은 빌보드 시장분석위원회 총괄이 첫 번째 안건을 꺼냈습니다. 2026년 한국 음반 수출 시장, 미국과 일본의 비중 변화 분석.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할로웨이가 LP를 손끝으로 한번 쓸어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논의는 사실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K-팝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는 건 화제성입니다. 진짜 시장은 누가 실제로 음반을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미국은 콘서트 티켓과 스트리밍에는 돈을 쓰지만 CD나 LP 같은 실물 음반을 사재기 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건 아시아 팬덤의 영역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로웨이는 자신의 발언이 이미 결론인 것처럼 다시 LP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할로웨이의 말에는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음반 실물 구매 문화는 일본과 중국에서 훨씬 강했고 미국 시장은 전통적으로 스트리밍과 공연 위주였습니다. 실물 음반 시장이라는 단어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 빌보드 측이 저에게 보낸 자료 중에는 미국 내 K-팝 음반 구매층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메모가 섞여 있었습니다. 실물 음반은 아시아의 영역이라는 그 말이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잠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로웨이가 LP를 가방에 넣다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로웨이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실물 음반은 아시아의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그 영역 안에서 최근 미국의 비중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할로웨이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일시적 현상입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무의미한 변동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시적 현상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숫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숫자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까? 할로웨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저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뉴욕에서부터 가져온 10년치 데이터가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할로웨이의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향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라는 단어로 이 흐름을 설명하기에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미 숫자가 너무 멀리 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할로웨이가 팔짱을 낀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할로웨이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모리슨 씨, K-팝이 미국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빌보드 차트에 곡이 몇 개 오르면 다들 흥분합니다. 하지만 그건 순간의 화제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한 해에 들뜬 숫자가 아니라 수십 년간 입증된 음반 시장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는 다시 가방을 열어 LP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을 매만지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회의실 안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기본 구조라는 표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구조를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내 K-팝 콘서트 티켓 판매량 추이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지난 3년간 미국 내 K-팝 투어 티켓 판매량은 매년 평균 40%씩 늘었습니다. 음반만이 아니라 공연 시장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로웨이의 LP를 매만지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콘서트입니다. 할로웨이가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콘서트 티켓과 음반 구매는 다른 시장입니다. 미국인들은 경험에는 돈을 쓰지만 실물 음반을 사재기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콘서트와 음반은 다른 시장입니다. 그런데 할로웨이 씨, 두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같은 원인에서 나온 결과일까요? 회의실 안 몇몇이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로웨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각도로 전선을 옮겼습니다. 좋습니다. 같은 원인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정말 시장 구조의 변화를 의미합니까? 한두 그룹의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해서 미국 음반 시장 전체가 K-팝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몇몇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정 아티스트의 인기와 산업 전체의 구조 변화를 구분해야 한다는 그의 논리는 음악 산업 분석에서 흔히 통용되는 정설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잠시 곱씹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한두 그룹의 인기만으로는 구조 변화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할로웨이 씨, 그 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저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로웨이의 시선이 잠깐 그쪽 향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기본 구조라는 단어로 이 흐름을 설명하기에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미 숫자가 너무 멀리 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할로웨이는 팔짱을 낀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모리슨 씨, 숫자가 멀리 갔다는 건 동의합니다. 다만 그 거리가 한두 해의 일이라면 수십 년의 기본 구조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다시 LP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동작이 회의실 안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파일의 첫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의 기본 구조라는 그 말을 숫자로 직접 검증해 보여드리죠.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파일 첫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A4 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숫자 몇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 음반 및 DVD 수출액은 2억 1,044러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그중 국가별 비중을 보면 미국이 28%로 가장 높습니다. 중국 21%, 일본 20%입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할로웨이는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28%로
미국은 한국 음반 수출 대상국 중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한국 음반의 최대 수입국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타임스 스퀘어의 전광판들이 한낮의 빛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10년에 걸친 시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로웨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LP를 손끝으로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모리슨 씨, 그 28% 한두 그룹의 팬덤이 한꺼번에 사재기한 결과가 아닙니까? 컴백 시즌에 한정판 앨범을 여러 장씩 사는 게 K-팝 팬덤의 특징 아닙니까? 그게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볼륨은 낮았지만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회의실의 몇몇 시선이 다시 자료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논리는 정확했습니다. 한정판 사재기 현상은 K-팝 팬덤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정판 사재기 현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할로웨이 씨,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다음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인 2016년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41%, 중국은 20%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기간에는 중국 34%, 일본 22%, 미국 16%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이 28% 1위입니다. 이게 한 시즌의 사재기라면 10년에 걸쳐 5%에서 28%까지 계속 우상향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로웨이의 LP를 매만지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다른 각도로 전선을 옮겼습니다. 좋습니다. 10년간 꾸준히 늘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증가가 정말 음악 자체의 힘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미국 인구가 많아서 시장 규모가 커진 것뿐입니까?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난 거라면 비중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 착시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몇몇 참석자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인구 규모와 시장 점유율을 구분해야 한다는 그의 지적은 시장 분석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인구 규모는 변수입니다. 그런데 할로웨이 씨, 한국의 빌보드 핫백 진입곡 수를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새 자료를 꺼냈습니다. 2021년 K-팝이 빌보드 핫백에 진입한 곡은 9곡이었습니다. 작년에는 30곡이었습니다. 4년 만에 3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가 끝나지도 않은 6월 10일을 기준으로 이미 17곡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테이블 정중앙에 놓았습니다. 이건 시장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 청취자들이 차트에서 직접 듣고 평가한 결과입니다. 할로웨이가 처음으로 대답을 잠시 멈췄습니다. 5초였습니다. 회의가 잠시 멈췄습니다. 할로웨이가 다음 자료를 준비하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회의실 안에 잠깐의 여백이 생겼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제 오랜 후배 사라 김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빌보드 차트 데이터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오더니 조용히 제 옆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런데 진짜 숫자는 아직 안 꺼냈잖아. 저는 커피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할로웨이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모리슨 씨, 좋은 숫자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간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4월까지의 숫자는 결국 한 시즌의 컴백 주기일 뿐입니다. 한 해 전체로 보면 다시 일본이나 중국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그는 자신감을 되찾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몇몇 참석자가 그 말에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컴백 시즌에 따라 월별 변동이 크다는 점은 음반 시장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컴백 시즌에 따라 월별 변동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할로웨이 씨, 그 변동을 감안해도 흔들리지 않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5년치 미국 비중 추이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2021년 미국 비중은 9%였습니다. 2022년 11%, 2023년 13%, 2024년 16%, 그리고
올해 1분기 28%입니다. 매년 한 번도 꺾인 적 없이 올라갔습니다. 월별 변동은 있어도 연간 추세는 단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습니다. 할로웨이는 자료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회의실 천장 조명이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습니다. 할로웨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5년간 꾸준히 늘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리슨 씨, 그건 결국 일본 시장이 위축되면서 생긴 반사 효과가 아닙니까? 일본화 약세로 일본 팬들의 구매력이 떨어진 거라면 엔화가 회복되면 다시 일본 비중이 올라갈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처음으로 방어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오전에 할로웨이는 공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할로웨이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엔화 약세가 일본 팬들의 구매력에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로웨이 씨, 일본의 비중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정확히 보시겠습니까? 저는 파일에서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2016년 일본 비중은 41%였습니다. 작년에는 22%, 올해는 20%입니다. 10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한국 음반의 전체 수출액 자체는 줄지 않고 계속 늘었습니다. 일본 시장이 쪼그라들어서 한국 음반 시장 전체가 작아진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그 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커진 겁니다. 회의실 안 몇몇이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로웨이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다른 각도로 전선을 옮겼습니다. 좋습니다. 미국 시장이 커진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리슨 씨, 그게 모두 한국 음반사들이 미국 시장을 정확히 노리고 전략을 짠 결과입니까? 아니면 그냥 운 좋게 몇몇 그룹이 떠서 생긴 우연입니까? 전략이 아니라 우연이라면 다음 세대 그룹에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다시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몇몇 참석자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특정 그룹의 성공만으로는 전략인지 우연인지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할로웨이 씨, 이 표를 보시겠습니까? 저는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지금 빌보드 핫백에 올라있는 17곡은 단일 그룹의 곡이 아닙니다. 7개의 다른 그룹과 솔로 아티스트에서 나온 곡들입니다. 한 팀이 떠서 만든 숫자가 아니라 여러 회사의 여러 팀이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한 번 겹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7번 겹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할로웨이는 자료를 내려다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로웨이는 한동안 자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숫자가 아닌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모리슨 씨. 7팀이라는 숫자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숫자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K-팝은 결국 철저하게 기획된 산업입니다. 연습생 시스템, 회사 주도의 콘셉트, 팬덤 동원 전략까지. 미국 팝 음악은 아티스트 개인의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우리 시장이 좋아하는 건 결국 진짜 음악입니다. 기획된 상품이 한동안 인기를 끌 수는 있어도 결국 미국 청취자들은 그 차이를 알아챕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숫자로 반박할 수 없는 종류의 질문이었습니다. 취향과 진정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습니다. K-팝은 기획된 산업입니다. 그 점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할로웨이 씨, 미국 팝 음악 산업은 정말 기획되지 않은 산업입니까? 저는 자료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최대 레이블들도 트레이닝 캠프를 운영하고 작곡팀을 따로 고용하고 데뷔 전략을 몇 년씩 설계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기획을 숨기느냐 드러내느냐일 뿐입니다. 그리고 빌보드 핫백에 오른 17곡은 기획되었든 아니든 결국 미국 청취자들이 직접 듣고 차트에 올린 곡입니다. 그 청취자들이 매번 속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야마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꺼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누군가가 낮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니뮤직 일본 지사 자문관 야마다가 천천히 자신의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야마다가 처음으로 자기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습니다. 방향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마다는 무언가를 적고 나서 고개를 들어 제 자료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할로웨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7팀이라는 숫자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 시장 1위 자리를 내준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순위는 다른 나라들의 부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떠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 팬덤이 더 줄어든 것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마지막 방어선을 치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가장 결정적인 숫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순위는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할로웨이 씨, 미국의 2위 등극은 다른 나라가 무너져서 생긴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국가별 수출 비중 순위표를 펼쳤습니다. 중국은 작년 34%에서 올해 21%로 줄었습니다. 일본은 22%에서 20%로 줄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줄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6%에서 28%로 유일하게 늘었습니다. 줄어든 두 나라의 자리를 미국이 동시에 흡수한 겁니다. 이건 누군가 무너져서 생긴 반사 이익이 아니라 미국 시장이 다른 두 시장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하게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야마다가 볼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저를 향해 오래 머물렀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멈췄습니다. 할로웨이가 다음 자료를 준비하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라김이 제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연간 전망으로 넘어갈 거야. 거기서 진짜 승부가 나.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준 모든 숫자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2026년 연간으로 미국이 한국 음반 수출 시장에서 1위를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회의의 결론이 될 것이었습니다. 할로웨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모리슨 씨, 1분기 숫자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질로 가겠습니다. 연간으로 미국이 1위를 유지한다는 시나리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을 숫자로 말씀해 주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승부를 거는 듯한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시나리오 자료를 꺼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비중은 28%였습니다. 그리고 5년간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우상향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통 대형 그룹들의 컴백과 월드 투어가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 투어의 절반 이상이 북미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투어와 음반 판매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그대로 연장하면 연간 기준으로도 미국이 1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로웨이는 그래프를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전망은 전망일 뿐입니다. 모리슨 씨,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투어 일정을 근거로 삼는 건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담겨 있었지만 처음만큼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으려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내 K-팝 관련 스트리밍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 K-팝 플레이리스트 저장수는 전년 대비 65% 늘었습니다. 음반 구매로 이어지기 전 단계인 스트리밍에서부터 같은 방향의 증가세가 보입니다. 음반, 투어, 스트리밍, 차트 진입까지 4가지 지표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추세입니다. 할로웨이의 시선이 잠깐 그 자료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료를 한 손으로 가져가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숫자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라가 제 옆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을 준비했습니다. 할로웨이는 자료를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머뭇거림이 보였습니다. 25년간 이 업계에서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알려진 사람이 보이는 머뭇거림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할로웨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아닌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맨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모리슨 씨,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악 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문화 산업이 외국 콘텐츠에 시장을 내준다는 건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야기가 됩니다. 의회에서 외국 콘텐츠 점유율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면 방송 규제나 음반 유통 정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변수 앞에서는 지금의 모든 숫자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끝맺으며 회의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그가 아직 꺼내지 않았던 마지막 종류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일정 부분 옳은 지적이었습니다. 20년간 제가 분석해온 모든 산업 보고서에서 정치적 변수는 언제나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산업도 정치라는 변수를 완전히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문화산업에 정치가 개입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할로웨이 씨,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시장은 그런 규제 없이 스스로 K-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올해 그래미 시상식 노미네이트 명단에 한국 아티스트가 포함된 것도 누군가의 규제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업계 투표로 결정된 결과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시상식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미국 음악산업 내부 인사들입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캠페인이 아니라 그 업계 안에서 직접 활동하는 사람들이 직접 표를 던진 결과입니다. 시장이 스스로 만들어낸 선택을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규제로 미리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할로웨이의 손끝이 테이블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야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스트리밍 데이터, 정확한 출처가 어디입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루미네이트의 공식 집계 자료입니다. 할로웨이 씨의 회사이기도 하죠.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짧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로웨이가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만든 데이터로 자신의 논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10초, 15초, 조명이 남명이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로웨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연간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김도 조용했습니다. 이기고 있을 때 말을 덧붙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로웨이가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한 가지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 나오자 뉴욕 6월의 후텁지근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사라김이 제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녀는 창밖 타임스 스퀘어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로웨이가 오후에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거야. 자존심 얘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꺼낸 숫자들은 할로웨이의 논리를 흔들었지만 그를 완전히 침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가장 무거운 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자존심의 영역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잠시 짐을 정리하던 중 저는 가방 안에서 빌보드 측이 보내온 참고 자료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끼워져 있던 오래된 잡지 스캔본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8년 한국의 한 음악 잡지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헤드라인은 짧았습니다. 일본 진출, 한국 가수의 마지막 꿈. 사진 속에는 도쿄 한 방송국 대기실에서 떨리는 표정으로 서 있는 한국 가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자료 아래쪽에는 당시 인터뷰 발췌문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일본 활동을 시작하려면 한국에서의 인기는 잊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신인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인기 가수가 일본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가수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과정은 길고 더디었습니다. 일본어 레슨, 현지 소속사와의 재계약, 일본 팬덤의 인정을 받기까지 수년간의 무명 활동. 당시 한국 대중문화 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문화 식민지 시대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시장의 인정 없이는 아시아 진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는 같은 가수의 2024년 인터뷰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이번에는 미국 그래미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시장이 가장 큰 목표입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가 목표라는 표현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우리 음악을 듣는 사람이 있는 곳이 우리 시장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26년 전 일본어를 배우며 떨던 신인과 지금 자신의 음악이 어디든 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 사이의 거리를 저는 가늠해 보려 했습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어떤 무게였을지 손끝으로 만져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발췌문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3번 읽었습니다. 20년 동안 수천 페이지의 음악산업 보고서를 읽었지만 이 짧은 문장 앞에서 멈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데이터입니다.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사라에게 그 2장의 스캔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사촌이 그때 가수 팬이었대. 일본 잡지를 사려고 한 달 용돈을 다 썼다고 했어. 그때는 한국 잡지보다 일본 잡지에 그 가수 인터뷰가 더 많이 실렸으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가 아닌 뉴욕의 오후 햇살이 빌딩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26년의 간극이 어떻게 메워졌는지 생각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며 떨던 그 가수의 후배들이 이제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 그대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누군가의 시장의 입장을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와 있었습니다. 한국어 가사사 그대로 자막도 없이 미국 란파를 타는 시대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할로웨이가 오늘 종일 진짜 음악이라고 부르던 그 기준이 사실은 한 세대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다시 쌓아올린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실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숫자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28%, 17곡, 65%의 스트리밍 증가율. 하지만 그 숫자들 뒤에는 일본어 교과서를 펴놓고 코 떨던 신인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잊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어가자. 저는 잡지 스캔본을 가만히 가방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타임스 스퀘어의 전광판들이 더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가방 속 마지막 자료를 만졌습니다. 할로웨이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LP가 다시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마지막 카드입니다. 할로웨이는 자리에 앉으며 LP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의 톤을 낮췄습니다. 모리슨 씨, 저도 오늘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많이 봤습니다.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산입니다. 그 한 단어가 회의실 안에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LP를 손끝으로 가볍게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미국 팝 음악은 70년 넘게 전 세계 음악의 기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엘비스, 마이클 잭슨, 비욘세까지 K-팝이 한동안 잘 나가더라도 결국 사람들은 다시 미국이 만든 기준으로 돌아옵니다. 유행은 돌고 돌지만 기준을 만든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음악의 중심입니까? 회의실 안에 몇몇이 그 말에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숫자들을 빠르게 돌렸습니다. 맞습니다. 유산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할로웨이 씨, 유산을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올해 그래미 어워드 주요 부문 후보 명단입니다. 한국 아티스트가 포함된 부문이 작년보다 2배 늘었습니다. 미국 팝 음악의 기준을 정하는 자리에 K-팝이 손님이 아니라 후보로 함께 서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을 흔드는 게 아니라 기준 그 자체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로웨이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할로웨이는 잠시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후보 명단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모리슨 씨, 결국 오늘 이 모든 논의는 K-팝이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스트리밍 시대라는 거대한 물결이 마침 K-팝의 팬덤 운영 방식과 맞아떨어진 겁니다. 미국 레이블도 비슷한 물결을 만났다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처음 같은 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려는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할로웨이 씨, 같은 물결 앞에서 준비가 안 된 회사는 그 물결을 놓칩니다. 한국 기획사들이 팬덤과의 디지털 소통 방식에 10년을 투자해 오지 않았다면 스트리밍 시대가 와도 그 자리에 K-팝은 없었을 겁니다. 물결은 모두에게 옵니다. 그 물결을 탈 배를 미리 만들어둔 쪽만 거기에 올라탑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야마다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는 할로웨이도 저도 아닌 테이블 정중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리슨 씨,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야마다는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발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로웨이가 미세하게 몸을 굳혔습니다. 야마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 쪽 레이블과 합작 프로젝트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 측 실무자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야마다가 할로웨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K-팝의 작법을 배우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그때는 영업용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미 후보 명단을 보니 빈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마다는 잠깐 멈췄습니다. 할로웨이 씨, 저도 소니뮤직 일본 지사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국 회사들의 팬덤 운영 방식을 따라가려고 지난 3년간 별도 팀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기준을 만드는지 이제는 저희도 명확하게 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할로웨이의 손끝이 LP 위에서 멈췄습니다. 사라김이 제 팔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도. 야마다가 자신의 노트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소니뮤직 본사에 돌아가면 오늘 투자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할로웨이는 자신의 LP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천천히 그것을 들어 가방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오늘 이 회의실에서 그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LP를 지금 처음으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야마다가 자리에 앉은 채로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할로웨이는 가방에 넣은 LP를 다시 꺼내지 않고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야말로 오늘 회의의 끝을 결정할 마지막 장면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채로 뒀습니다. 할로웨이 씨,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조용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모든 숫자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28센트, 빌보드 핫백 17곡, 그래미 후보 2배 증가. 이 숫자들이 한 시즌의 우연이 아니라 10년 흐름의 결과라는 걸 저는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측 자문관조차 자신들이 K-팝을 따라가기 위해 별도 팀을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은 무슨 근거로 미국 음악 산업이 여전히 기준을 독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회의실 안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15초가 지났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침묵한 적 없던 빈센트 할로웨이가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LP 케이스가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아졌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회의실 천장 조명에 낮은 윈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타임스 스퀘어의 전광판들이 저녁빛 속에서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빌보드 시장분석위원회 총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자료를 종합하면 2026년 한국 음반 수출 시장에서 미국이 연간 기준으로도 1위를 유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의장으로서 회의를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야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짧게 한마디를 덧쳤습니다. 소니뮤직은 이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로웨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LP 케이스를 가방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데이터 잘 들었습니다. 모리슨 씨.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조용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둘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모리슨 씨,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저도 내심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텅 비어가는 회의실을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침부터 오갔던 자료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할로웨이가 처음 꺼냈던 마이클 잭슨의 LP 케이스 그림자가 테이블 한쪽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틀린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그 음악 옆에 또 다른 음악이 나란히 놓였을 뿐이었습니다. 사라 김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끝났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로웨이가 그렇게 조용히 나가는 거 처음 봤어. 25년 넘게 미국 시장 분석만 해온 사람인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야. 미국 팝의 70년 유산은 진짜야. 다만 오늘 그 유산 옆에 또 다른 10년이 있다는 걸 처음 본 거지.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그날 오후 4시에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텅 빈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로웨이의 LP 그림자가 남았던 자리도, 제 자료도, 야마다의 노트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사라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일정 끝났으니까 잠깐 걷다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빌딩을 나서자 뉴욕의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우리는 타임스 스퀘어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6월의 뉴욕 저녁은 후텁지근했지만 빌딩 사이로 부는 바람이 가끔 시원하게 스쳤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타임스 스퀘어 한복판이었습니다. 거대한 전광판들이 사방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한국 그룹의 새 앨범 광고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사라가 제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답했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숫자가 전부라고 믿었어. 그런데 오늘 알았어. 숫자는 추억을 이기지 못한다고 믿었는데 틀렸더라. 숫자가 추억을 증명하더라. 사라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일본어 배우던 가수 얘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도 어릴 때 그 노래들 들으면서 자랐어. 그땐 미국에서 한국 가수 이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저는 전광판 속 그 앨범 광고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광고가 끝나자 곧바로 다음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또 다른 한국 그룹의 콘서트 일정 안내였습니다. 저는 그 두 광고가 연속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이 거리에는 이런 광고가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 시간에도 몇 번씩 같은 자리에서 다른 한국 그룹의 이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타임스 스퀘어의 불빛이 사방에서 쏟아지는 그 거리에 서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28%라는 숫자는 1998년 일본어 교과서를 펴놓고 떨던 한 신인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추억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26년이 지나 오늘 미국 1위라는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로웨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팝의 70년도 진짜였습니다. 다만 그 옆에서 더 낮은 곳에서 시작해 더 빠르게 올라온 또 다른 10년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도시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워싱턴이 아닌 뉴욕에서, 그것도 빌보드 본사가 의뢰한 분석에서 이런 결론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20년 경력에서 가장 예상 밖의 보고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데이터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려 하지 않으면 절반만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나머지 절반을 본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고서 써야지. 오늘 본 거 그대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전광판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이제 아실 겁니다. 미국이 한국 음반 시장에서 1위에 오른 것이 단순한 팬덤 사재기가 아니라는 것을, 일본어를 배우며 떨던 신인이 26년 만에 한국어 가사 그대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게 된 그 거리의 이름을,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쌓아올린 약속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